안녕하세요. 솜쌤의 역사교실 39번째 시간입니다. 39번째 시간이자 이제 4단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반별로 이렇게 수업을 선생님이 한 반도 있고요. 안 한 반도 있는데, 오늘 4단원에서 이제 구한말이라고 하죠. 조선 후기, 아니,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 침략이 어떻게 본격화되었는지, 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보면은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과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트로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흥선대원군이 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했던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면은 일단 국내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도 정치. 우리 세도정치 3단원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왕이 즉위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외척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도정치로 인해서 지방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정이 문란해졌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것들 일어났었죠. 자, 하지만 국외에서는요, 서양 세력이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배인데요. 이 배를 우리는 이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양선 같은 배들이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흥선대원군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통치체제 정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첫 번째 목표인 왕권 강화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 키워드 해시태그 나와있던 왕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일단 세도 정치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자, 비변사가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곳에서 정치를 쥐락펴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변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의정부를 부활시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법전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대전 회통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전이 총 4개 있어요. 우리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 만들고요.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만들었던 대전 회통,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복궁, 메인 궁전인 경복궁을 다시 만듭니다. 하지만 경복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반들에게 일종의 기부금인 원납전을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모자라서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도 만듭니다. 그리고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해서 나무를 잘라서 이제 경복궁의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돈이 모자란 나머지 서울로 한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통행세 명목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준거는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반발을 샀다는 거,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서 5번째로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림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리고 그 향촌 사회를 유지시켰던 학교와 같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에서 붕당이 만들어집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 이런 붕당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에게는 면세, 세금도 안 내는 혜택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농민까지 수탈을 하고 있으니 이런 서원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흥선대원군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흥선대원군이 하는 말인데,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공자가 바로 유교, 유학의 대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백성에게 해가 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서원을 없앱니다. 그래서 서원을 총 47개의 서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버린다 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원을 지탱하고 있던 양반들에게는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되시겠죠? 자, 이렇게 왕권 강화에 대해서 보시고요. 자, 수치체제를 개혁한 데 6번째. 그럼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생의 안정을 추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체제 개혁은 말 그대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곡, 요 세 가지로 이어지는 이 삼정들을 각각 어떻게 시정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정 같은 경우에는 양전 사업을 하네요. 말 그대로 토지를 측량해서 토지세를 제대로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결이라는 건 숨어있는 땅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자가요, 호자가 바로 집호자입니다. 집호자. 여러분 아파트 사는 친구들 또는 빌라 사는 친구들 보면은 몇 동 몇 호라는 게 나오죠. 호가 바로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납부충인 양인들만 세금을 냈다면 이제 양반 또는 양인 모두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양반도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곡 같은 경우에는 사창제를 실시하는데요. 사창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은요, 지역민 중에 잘 선택해서 알아서 맡기고 지키고 출납하다. 그래서 그를 사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키워드는 관에서 강제로 정하지 말고 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이렇게까지 민생안정 키워드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있죠, 통상, 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이양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점점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건들이 조선에도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는 이제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와서 천주교를 전파하는, 포교를 하는데, 이게 선교사를 통해서 동맹을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에 따라서 천주교 신부들을 탄압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겠습니다. 미국 상선이었던 요 제네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하고 살상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 평양의 감사였던 이제 박 교수의 지휘 아래서 배를 불태워버린 거죠. 즉, 병인 박해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와 미국이랑 불꽃이 팍팍팍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프랑스와 미국이랑 이제 조선이 부딪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있었던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그럼 어딜까? 여기 아래 나와 있죠? 그렇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 병인박해 때의 신부 처형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1866년인데 바로 올 수 있었던 거는 당시 프랑스 군대가 청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있으니까 바로 오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화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한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강화도가 핫플레이스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한성근과 양원수의 분전으로 인해서 프랑스군을 격퇴하고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그냥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냥 돌아가지는 않고 바로 외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해 갔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페르트 남영군묘 미수 사건인데요. 남영군, 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 하려고 다 미수를 합니다. 근데 이 남영군이 누구냐? 바로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서 도굴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겠죠. 그럼 이제 남은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똑같이 1866년에 일어났던 제너럴 셔먼 호지만 미국은 5년이나 있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5년 뒤에 옵니다. 하지만 병임양요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연이 광성고에서 패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흥선대원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바로 척화비의 내용인데요. 한자로 읽으면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이라는 겁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화친과 관련돼서 싸우는 거에 관해서 지금과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흥선대원군 그리고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 바탕으로 흥선대원군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려고 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